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어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6일이고요. 제약바이오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공부하고 투자하니? 라고 당당하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한 6년, 7년 가까이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면서 매번 뭐 영상 이제 보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뭐 참고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드팩토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나와 있는 사항을 좀 정리하는 분위기고 제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 투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수익이 없고 매출액도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13만 4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한 4만 원이라고 치면은 한 3배 정도가 떨어진 건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8천억짜리예요. 그럼 여기 13만 4천 원일 때는 얼마였냐? 2조 5천억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탄생하고 나서 탄생한 지가 지금 한 1년, 2년 정도 돼가는데 2년 정도 되고 2조 4천억짜리가 순식간에 8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다 라는 부분을 일단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 제가 이거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분석 뭐 좀 공부를 해놓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물어봐서 종목 상담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제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줄 하나가 생겼는데. 그래서 일단 매출액도 없고 영업이익 하나도 안 나는데 2조 4천억짜리 됐던 종목이 다시 지금 4만 원에 왔고 엊그제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1월 13일 날 밀렸는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회사 측 대응은 정말 좀 발빠랐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 홈페이지에 주주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발빠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냈어요. 그래서 비소폐암 관련돼서 Q&A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비소폐암 키트류다 병용 임상은 끝난 거냐라고 봤을 때 임상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용량 변경 신청이 부결되었을 뿐이고 비소 세포 폐암 1차 치료 목적 임상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번 임상 관련하여 부작용이 중요하게 간주되었다면 이미 식품안전처에서 비소폐암을 비롯한 벡토서팁 관련 임상을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간독성 문제는 벡토서팁의 원인인가? 여기에 관련돼서 TGF 베타 억제 수준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상 관련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한 간독성은 약물 개발의 중단을 요하는 약물 유방 간송성 여부나 벡토서팁 단독 또는 세포 독성 항암제 병용 임상에서 벡토서팁으로 인한 약물 유발성 간송상 사례는 없었고 이와 관련된 문제 없이 임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기타 관련된 임상에 문제가 없다. 임상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제 당사와는 이제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임상의 중앙약심 회의에서도 이 시약처로부터 동일한 명형화합제가 다른 전국주 임상의 변경을 승인받아 있어 다른 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장암, 췌장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정상적으로 머크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냐라는 부분 관련돼서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향후 대한 경우는 중앙약심회의에서 개최 이후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암종의 용량 변경 신청을 승인된 사례가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를 통해 재신청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냈고 그다음에 지금 임상 관련된 이런 여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본 것은 이겁니다. 면역 항암제 보유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공동 개발 제안을 받았대요. 당사는 벡토서팁만 제공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비용과 노력에 의해 적응증을 확대하는 전략의 결실을 금년에 확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 그 매도팩트라는 회사는 조금 특이한 게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회사에 제공을 해주고 글로벌 회사가 자기네 약하고 그 다음에 요 백서서팁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해서 결과가 좋으면 약으로 해서 요거에 대한 뭐 수수료라든지 뭐 기술 수출 뭐 요런 부분을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어떤 사업 모델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지금 파이프에서 병용 치료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그 비소폐암 관련된 부분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방광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그 다음에 데스모이드 종양. 데스모이드 종양이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고 그 하나에서 그 용량 변경 신청이 불어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또 대표 이사가 또 한 24,780주를 매입하면서 조금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회사 측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적절한 대응을 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Q&A 식으로 냈던 거는 이거 관련돼서 이제 인보사 코롱생명과학이 가장 먼저 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모릅니다. 저도 이제 다른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과 그 다음에 대표 이사가 삽이 털어가지고 주식을 또 산 거는 되게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1월 13일 날이죠. 1월 13일 날 이제 이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고, 요거를 이제 가장 이제 잘 그 정리해 놓은 게 한경의 바이오 인사이트 이호상 기자님께서 쓰신 이 뉴스가 이제 제대로 나왔는데, 자 2020년 12월 17일 날 비소세포 폐암 1차 요법 임상 환자 투여가 게시가 됐는데요. 17일 날 투여한 환자에서 급성 간염 이상 반응으로 사망을 했고요. 21년 상반기 중에 투여 환자 피부 독성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중순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식품의약처에 변경 용량 변경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지금 피부 관련된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이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이대로 임상을 계속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이제 자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혹은 시각처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야 이걸로는 안 되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중앙약심회의를 했고요. 자진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에 가시면 이런 거를 우리가 열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임상시험 변경 계획의 타당성 자문.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투자하면서 이런 거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찾아봐야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임상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중앙약심위원회를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매일 한 6시 정도에 한 번씩 클릭해서 여기서 무슨 내용을 대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특히 뭐 자산에 뭐 1%, 10% 뭐 정도 투자했는데 뭐 이렇게 큰 노력을 필요로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100% 뭐 신용까지 써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미친 듯이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2년 1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1월 10일이면 언제냐면 이날이거든요. 이날 1월 10일이면 월요일 날 나왔어요. 그럼 화요일, 수요일이 뭐라 그럴까요?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3일 날 뉴스화가 됐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1월 10일 날 나왔다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딘가 정보가 떠돌고 있었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매드 팩토 혹은
뭐죠? 그 뭐야 이거 얘네가 하고 있는 뭐 벡터 뭐 그거 예. 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아 금방 했는데 예. 예, 벡터 서팁 관련돼서 제목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을 보면은 딱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글로벌 비즈니스 스탠다에서 예, 서울역 회의실에서 이제 한 건데요.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 면역 기간, 피부 독성, TGF 베타 차단, 세포의 사멸 이런 거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야기 매도팩트에서 지나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정도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내용을 전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게 피부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SJS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성 표피 괴사가 TEN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슈화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분명히 피부 독성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병용이기 때문에 매도팩트에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난 건지 아니면 원래 병용하기로 했던 A라는 의약품에서 문제가 난 건지에 대해서는 기전상으로 지금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고 얘네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매도팩트에서 만들어낸 약 때문에 된 건지 A 때문에 된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매도팩트에서 만들어놨던 파이프라인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그 회의록에는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티븐 존슨 증후군,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찾아보면 되는데 어쨌든 요게 나오는 게 지금 얘네가 요청한 게 300mg으로 하던 걸 200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낸 거거든요. 변경 신청을. 근데 이게 이 정도는 안 되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줄여야지 스티븐 존스 증후군이 이제 안 나온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병용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의 용량은 줄이는 건 안 된다. 게다가 A라는 치료제가 제 첫 번째 1차 치료제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 스티븐 존슨 그 증후군이 나올 SJS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매드팩트 거를 하는 게 이게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먹히지 않은 거 보면은 그 SJS 그 부분이 조금보다는 많이 지금 중앙약심회의에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위험하다라고 이제 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건 300을 200으로 줄이는 것보다 처음에 뭐 10을 넣고 그 다음에 20을 넣고 그 다음에 30을 넣고 그 다음에 뭐 50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점증적으로 늘려가서 용량 채우는 거에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위원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분은 1차 치료제가 아닌 2차나 3차 치료제에서 병용으로 쓰는 거를 설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변경 신청 타당성 심의 자체는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추가하면 되므로 권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최근 무슨 임상 시험에 이제 참여하신 분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중증 면역 매개 부작용 반응으로 임상 시험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약은
PDLY라 TGF 베타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특이 항체로 3기 비소폐암에서 방사선 항암제 동시 치료 후 유지요법으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면역 치료제로 표준 치료제인 의약품 C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하지만 면역 매개 부작용 때문에 중단됐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면역 매개 부작용이 계속 발현되는 경우에 어쩌면 비소폐암에서는 메도펙토의 팩트시밤인가 그 약이 그 파이프라인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 위원님께서 000 위원님, 다른 분들도 다 000이지만 요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상기하시고 요 내용을 다는 이해 못하더라도 50% 이상은 읽어보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 사이트를 꼭 즐겨찾기 해놓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식약처에 들어가고 몇 번 클릭해가지고 계속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검색 능력이 딸려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화면 있고 여기 이제 주소 나와 있으니까 캡처 뜨셔가지고 좀 확인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나 신약 하는 회사 중에 이런 식으로 빵빵빵빵빵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막 단기순이 이런 데 다 빨간 데가 있는데 구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얼마 안 나. 하지만 임상이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임상은 계속 진행돼. 임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때마다 이제 결과라는 게 나오죠. 결과가 나오고 이제 컨퍼런스, JP 모건 컨퍼런스 이런 데도 이제 가고 해서 기대감이 만빵이 돼요. 하지만 실적은 아직 안 나오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주가가 항상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2015년에 있었던 바이로메드, 그 당시에 바이로메드, 지금은 그 헬릭스미스, 그 당시에 신라젠, 그 당시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느냐? 다들 부러졌죠. 부러졌습니다. 제 영상을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이 하도 얘기 많이를 해가지고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이런 식이 계속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러집니다. 왜 부러지느냐? 실적이 없어서 결국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약이 가지고 있는 세계 시장 이게 한 50조다, 50조다. 근데 우리가 1%만 먹는다, 2%만 먹는다 해서 1조를 가져온다. 여기에 영업이익률 30% 치면 3천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제약바이오 150배, 30배만 쳐도 이 파이프라인만 1조고 다른 파이프라인 1조 더하면 얼마다 이런 식의 계산법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대부분 떨어져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이야기하는 보령제약도 비슷한 횡보를 걸었습니다. 이때거든요. 요때 그 카나부나는 고혈압 약을 만든다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쫙 한번 뺐다가 이제 실적 나오니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약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 임상이 진행 중인 곳은 대부분 이런 구간입니다. 언제든 급락해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제약회사가 어디죠?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아까 8년, 9년, 10년, 이때 16,000원 하던 게 7만원까지 갔어요. 얘네가 무슨 신약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어때요?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하는데 실적 따진다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따지죠, 물론. 근데 얘가 쭉 가려면 결국 실적이 있어야 돼요. 쭉 가려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러는 걸 안 맞아요. 이런 걸. 실적이 있으면 보령제약은 카나부라는 그 고혈압 관련 치료제가 남미에서 대박 냈고요. 그다음 지금 미국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쭉쭉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이런 가격에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가격에 다시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의 가장 표본이 되는 종목을 제가 보령제약이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잘 안 들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타겟을 잡아야 된다. 그럼 아까 봤던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나중이 되면 여기서 이제 임상이 끝나고 뭐가 되고 막 이러면 결국에는 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약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증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다 못 먹어도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이런 거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는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네가 실제 신약이 개발이 되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허가가 나고 실적이 나오는 거를 볼 때쯤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많이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15년도 이때 당했던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신라제는 지금 아예 또 거래 정지 중이죠. 코오롱 티주진도 거래 정지 중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있죠. 요거 관련된 거. 지금 주가 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같던 종목이에요. 한 번씩 이런 일이 터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터져요. 자, 1번 뭐냐면 약 있잖아요. 약이 훼손됐다. 혹은 뭐 용량, 성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2번 임상 중에 그 임상 환자 통제가 안 돼가지고 뭐 이중 검맹이 안 된다거나, 혹은 맞아야 될 사람 안 맞고 안 맞아야 될 사람 맞고 막 이런 거. 3번은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취소. 그러니까 임상 허가 취소 혹은 허가 취소. 승인 취소라고 할게요. 승인 취소, 신약 허가 취소. 이런 부분들이 다 상존해 있는 거예요. 제약바이오의 신약은. 제가 그동안 한 6년, 7년 동안 제약바이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임상에 가면 제대로 가는 적이 별로 없어. 중간에 누가 사망한다거나 중간에 뭐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다 잘 돼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게 다 잘 되면 허가가 됩니다. 허가가 됐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확인하고 가셔야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슈를 타고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슈를 타고 쭉 올라갈 때 이때 여기 타고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먹고 내려오고 뭐 쌍봉 찍고 내려오게 되면 뭐 이런 저점 까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해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적당히 빠졌을 때 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다시 흐름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뭐 실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상향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뭐 장기 투자 이런 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 물론 맞아요. 코오롱 생명과학 저도 그렇게 장기 투자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만족할 만한 결론은 안 나오고 도리어 깡통차게 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차라리 헬릭스미스의 약을 믿고 당뇨 관련된 그 약을 개발 중이잖아요. 여긴 저점이다. 여긴 무조건 저점이다 한다면 여기다가 사놓고 그냥 HTS 꺼버리거나 프로그램에서 지워버리거나 공인인증서 폐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참을 기다려야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임상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한 번 부러지면 다시 복구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얘 복구하는데 1년, 2년, 3년 걸렸어요. 여기가. 이 기간이 지금 차트로 보면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익 준다면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기간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긴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임상하는 회사라면 이 사이트를 꼭 찾아서 뭐 매일 한두 번씩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종목 투자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임상이 거의 끝날 때쯤 돼간다. 끝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진짜 매일매일 와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약심위원회에서 회의록이 뜹니다. 뜹니다. 뜨고 나서 얼마 있다가 뉴스 나와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FDA에서도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뭐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올리는 경과사항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색하셔서 찾아서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매드팩토를 봤는데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우울하죠 지금. 상장하고 지금 거의 이제 뭐 최저점까지 떨어지는데 여기거든요. 결국엔 3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게 뭐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얘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회사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또 내용들이 나오겠죠. 내용들이 나오면 급반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가 개파락한 자리가 46,300원짜리 딱 찍고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날 13일날 개파락해서 26%로 떨어질 때 누군가 힘써서 올린 다음에 다 털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질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물량을 조금 줄여서 뭐 10%라도 줄여가지고 더 내려왔을 때 다시 사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규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번 사겠어 라는 마인드로 조금씩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대로 이제 물량을 조금 줄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서 줄인 물량만큼 다시 사는 그렇게 해서 평단가도 낮추고 수량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좀 바꾸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어제 반등했고 뭐 하긴 했지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기 박스권 상단 라인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박스권 라인 여기 2만원대 라인까지도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결국에는 여기 지금 매물대로 보이는 여기 라인이 지금 콘크리트 철벽을 해놓은 건데 과연 여기를 지지를 할 건지 더 떨어질 건지 이 부분은 순전히 파이프라인의 결과 이 결과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가 이제 부러졌기 때문에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되는 만큼은 물량을 조금 줄여서 좀 밑에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중앙약심의 1억을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제가 또
이 종목을 또 계속 공부하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경 여기 바이오 인사이트에서 엄청나게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도 한번 또 보시면서 한번 내가 투자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발빠르게 대응했고 대표님도 자사주 매입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회사 대응은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많은 어떤 뭐 세력형들이라면 세력형들 뭐 이런 분들은 지금은 일정 부분 좀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좀 오랫동안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상기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악재 터졌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상황 반전은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상황 반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이 출시되지 않은 신약 바이오 종목들은 요런 흐름이 나올 때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신약이 허가돼서 허가될 때부터 천천히 모아서 실적이 이제 만발할 때 그때까지 잘 들고 가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